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1년 전 썰맘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얻게 된 사람이죠.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실화라고는 믿기 힘든 일들이 많더군요. 사실 저도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편이에요.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오히려 과부로 3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다 얼마 전에 저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짧지 않은 인생에서 그렇게 놀라고 소름이 끼친 적이 없었다면 믿으실까 모르겠네요. 오늘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인간이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갓 서른에 혼자 되어 외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서울 번두리에서 연탄집을 했어요. 요즘이야 냉골 같은 집도 버튼 안 하면 절절 끓게 만드는 도시가스가 있죠. 하지만 제가 젊을 때는 시간 맞춰 연탄을 잘 갈아야 따뜻한 방을 유지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잘 사는 사람들은 기름 보일러를 들여 편하게 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산동네에서는 대다수가 연탄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바로 김장과 연탄 들이기였답니다. 그러니 남편도 초겨울이 가장 바쁜 대목이었네요. 온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연탄 배달을 시켰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바쁜 남편을 도와 산동네를 오르내렸어요. 그래서 얼굴에 껌댕이 지워진 날이 없었죠. 하지만 금고에 돈 쌓이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답니다. 하나뿐인 아들 입에 맛난 거 넣어주고 저희가 다 못한 공부시킬 생각에 신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추운 날씨에 무리하게 일을 하다 길바닥에서 쓰러진 거예요. 저는 듬직하고 건강했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변을 당하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이 고작 5살이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남편의 연탄집을 정리하고 그 보증금으로 작은 실외집을 차렸습니다. 근방에 빌라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인부들이 싼 값에 식당을 찾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제 손맛이 나쁘지 않아 가게는 금방 자리를 잡았답니다. 어린 아들은 식당 한편을 차지하고 앉아 그림을 그리며 놀았죠. 그래서인지 아들이 처음 배운 글자는 모두 메뉴판에 적힌 음식 이름이었어요. 영특하게도 아들은 어미가 일하느라 정신없는 틈에 혼자 한글을 뗐더라고요. 설거지하는 저에게 종이를 들고 다가와 스스로 익힌 글자들을 써보이며 자랑스럽게 말했네요. 엄마, 이거 봐.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 잘 쓰지? 어머나, 우리 우진이 똑똑한 것 좀 봐. 이건 어떻게 알았어? 나 이제 내년에 학교 가잖아. 그래서 공부했지. 아,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우진이 때문에 산다. 응,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공부 잘해서 박사 될 거야. 그럼 돈 많이 벌 테니까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저는 그렇게 예쁜 짓을 하는 아들을 보며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공부뿐 아니라 운동도 참 잘했습니다. 고학년이 되자 육상부 코치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아이가 달리기에 재능이 있다며 가르쳐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운동에 시간을 뺏기는 게 마음에 걸려 고민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 육상해보고 싶어요. 달리기 하다 보면 속이 후련하고 1등으로 들어오면 짜릿해. 그래서 결국 저는 아들이 운동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 후부터 아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대회라는 대회는 다 휩쓸었어요. 제 아빠를 닮아 체력이 좋고 악바리 같은 근섬을 갖춘 덕분이었죠.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는 아들이 올림픽 나가는 거 아니냐고 비행기를 태우기도 했네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국에서 몰려드는 아이들의 실력은 대단하더군요.
물론 아들의 기록도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육상으로 미래를 도모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육상부를 그만두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아예 운동의 뜻을 접을 줄 알았어요. 한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 스스로 공부와 실기를 준비해서 체육교육과에 입학했거든요. 아들은 그만큼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건강한 사내였답니다. 그렇게 체대에 입학해 2년이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영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저를 보며 늠름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해병대 자원했어요. 어떤 곳인지 예전부터 궁금했거든요. 상의 없이 멋대로 결정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다녀올 자신 있어요. 저 믿고 지켜봐 주실 수 있죠? 뭐?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일반 군대 보내고도 매일 잠 못 자는 엄마들이 천지더라. 근데 엄마는 어쩌라고. 헤이, 요즘 군대는 예전에 비하면 군대도 아니래요. 해병대라고 다르겠어요? 옛날처럼 힘들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웃으며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올 때마다 걱정하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그러는지 실없는 농담도 했어요. 엄마, 저 알고 봤더니 군대 체질인가 봐요. 밥도 너무 맛있고요. 훈련하는 것도 힘들지만 재밌어요. 저 그냥 군대 말뚝박을까요? 뭐? 너 선생님 된다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이지? 엄마가 하도 걱정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군 생활도 반이나 지났잖아요. 남은 시간도 잘하다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식사나 잘 챙기세요. 아들은 약속대로 나머지 군 생활도 잘 마치고 무사히 제 곁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중학교 체육선생님이 되어 즐겁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네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같이 뛰고 구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나서 일하느라 아들은 홍기가 넘치도록 여자 한 번 만나지 않았어요. 어쩌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준 사탕이나 빼빼로 같은 걸 들고 오는 게 전부였죠. 아들도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 제가 좀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에 관해 물으면 항상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허겁지겁 내빼기 일쑤였어요. 그러다 제가 미용실에서 주선하는 맞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펄쩍 뛰면서 말하더군요. 에이 엄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선을 봐요. 싫어요. 전 자만추라고요. 추가 뭐? 자만추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참 멀쩡한 말을 왜들 그렇게 줄여.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만남은 도대체 언제 추구할 건데? 그거 기다리다가 엄마 손자도 못 보고 죽게 할 거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언젠가 운명 같은 사람만 딱 나타나면 2주일 안에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이 녀석아, 2주일 안에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런 시답지 않은 소리만 자꾸 하니까 이 엄마가 걱정하는 거야. 지금부터 만나도 천천히 알아보고 결혼하려면 마흔이 넘는다고. 아무튼 전 선은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이번 기다리신 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촉이 좋잖아요. 조만간 좋은 인연이 올 것 같으니까 걱정 딱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정말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집으로 여자를 데려왔더라고요. 저는 사전에 언제도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하는 아들 때문에 정신없이 냉장고를 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스럽게 저녁상을 차려 아들의 여자친구를 맞이해야 했네요. 잠시 후 수줍게 집안에 들어선 여자는 조용하고 정숙해 보였습니다. 가슴에는 저에게 줄 꽃다발을 안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얼굴만큼 이름도 예쁘네. 그때 아들이 갑자기 싱글벙글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그쵸? 거봐요 엄마. 제가 알아서 데려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예쁜 여자를 두고 왜 성 같은 걸 봐요. 거기다 혜인이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무려 변호사예요, 변호사. 뭐, 변호사? 아들이 으스레듯 하는 말에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머리도 좋은 것 같더군요. 아들의 말에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어요. 우진 씨도 참 민망하게 왜 그래요? 민망하긴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려고 그러지. 원래도 실실거리기를 잘하던 아들은 아주 예비 며느리가 좋아 죽는 눈치였네요. 물론 저도 변호사라는 직업은 멋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주 욕심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여자의 사회생활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비 며느리의 의중을 한번 떠봤습니다. 변호사라면 일이 바쁠 텐데 애는 낳을 생각이 있니? 요즘 여자들은 키우기 힘들고 일한다고 애를 꺼리는 것 같더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애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하면 바로 애부터 가지려고요. 우진 씨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머나, 그래? 아휴, 그거 정말 마음에 드네. 저는 여자의 말이 너무 반가워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 철싹거리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혜인이가 애를 진짜 좋아해요. 조카가 하나 있는데 걔도 엄청 챙기거든요. 언니가 이것저것 필요한 거 말하면 애 옷이랑 장난감도 사 보내고 그래요. 자고로 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잖아요. 으이구, 우진이 넌 그렇게 좋은 걸 여태 연애 한 번 안 하고 어떻게 버틴 거야? 저는 아들의 결혼을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팔불출이된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어 한마디 했네요. 그러면 또 변죽 좋은 아들이 웃으며 말했죠. 에이, 아무리 연애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나나요? 이런 인연 만나려고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연애 한 번은 못하고 이렇게 기다린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며 좋아하던 아들은 결혼 역시 서둘렀네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사 온 지 2달도 안 돼 번갯불에 콩 굽듯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우연히 서점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책 보는 모습이 너무 지적이라 저희 아들이 홀랑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높은 곳에 꽂힌 책을 아들이 대신 꺼내주며 만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아들이 원하던 자연스러운 만남 그 자체였던 거죠. 그 후로 쉬는 살림을 시작한 아들은 일주일에 2번씩은 꼬박꼬박 저희 가게에 들렸어요. 효자 아들이라 홀어머니를 보러 왔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가져다 줄 반찬을 챙기느라 그랬답니다. 하루는 바쁜 점심시간에 전화를 해서 난데없이 오징어 순대를 해달라기도 했네요. 저는 어이가 없어 아들에게 볼멘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이 바쁜 시간에 전화해서 무슨 낫도깨미 같은 소리야. 갑자기 오징어 순대를 어떻게 만들어? 죄송해요, 엄마. 혜인이가 속초에서 그걸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맛있었나 봐요. 엄마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그 정도는 뚝딱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넌 대학까지 나온 애가 속초랑 횡성도 구분을 못해? 강원도라고 다 같은 강원도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올 거면 총각김치랑 코다리 조림이나 가져다 먹어. 알겠어요. 혜인이가 또 코다리 귀신이잖아요. 너는 장가 가더니 어디가 고장났니? 입만 열면 혜인이. 누가 보면 개간이 딸인 줄 알겠어. 저는 괜히 빈정이 상해 쥐어박는 소리를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점심 손님이 빠지고 아들에게 줄 반찬을 챙기다 보니 웃음이 나기도 했네요. 상남자였던 아들이 절이 된 게 귀엽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남들은 결혼시켜놔도 사내 못 사내 골치를 썩는다는데 지들끼리 절이 좋아주고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사이좋은 아들내외가 갑자기 고맙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바지런을 떨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다가 오징어 순대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빠짐없이 일주일에 2번씩 들르던 아들이 그 주에는 통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 아들은 좀 피곤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너 어쩐 일로 이번 주엔 한 번도 안 와? 수요일에 안 오길래 오늘은 올 줄 알았더니 반찬 안 떨어졌어? 지난주에 둘 다 바빠서 집에서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아직 괜찮은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혜인이가 오징어 순대 좋아한다며. 엄마가 새벽 시장까지 가서 싱싱한 거 사다가 만들어놨어. 이따 퇴근 후에 들릴 수 있지? 아, 그래요? 좀 피곤하긴 한데. 알겠어요. 퇴근하고 갈게요. 늘 활기차던 아들이 어쩐 일로 그날은 목소리에 기운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퇴근을 들른 아들의 모습이 너무 거칠어 보였죠. 저는 놀라서 말했네요. 아니, 너 얼굴이 왜 그래? 며칠 사이에 아주 못쓰게 생겼네? 아니에요. 요즘 잠이 좀 부족해서요.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지겠죠 뭐.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일은 무슨 일이요. 그냥 요즘 애들 진학 상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서요. 그만 갈게요, 엄마. 그래. 운전 조심해서 가고 주말에 푹 쉬어라. 밥 잘 챙겨 먹고. 저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나가는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이상하게 아들은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고 저희 가게에 들른 횟수도 확연히 줄었어요. 그러더니 연락이 뜸에 찾아가자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얼굴로 맞았답니다. 제가 이런 일로 걱정을 하자 이웃상가 여자들은 우스갯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아유, 신혼이라며. 효자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손주 빨리 안겨드리려고 애쓰나 보네. 다른 반찬 하지 말고 아들 참으나 좀 구워 먹여 이 사람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웃었습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농인하는 걸 보니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슬그머니 손주 소식이 기다려지긴 했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보다 아들의 상태는 더 심각한 모양이었어요. 조금씩 기운이 떨어져 가던 아들이 글쎄 결혼 3개월 만에 아예 자리를 보존하고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병가를 신청하고 시금도 전폐한 채 시름시름 앓기만 했네요. 저는 해병대까지 다녀와 건강한 줄만 알았던 아들이 무너지자 앞이 캄캄했습니다. 멀쩡했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떠났던 생각도 나서 걱정이 더했죠. 물론 며느리도 아들을 위해 휴가를 내고 병원에 들락거리는 것 같더군요. 그래도 별 차도가 없으니 제가 한의원에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원망스러운 말투가 튀어나왔어요. 혜인이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별 검사 다 해봐도 이상 없다고 한다며. 그러니 한의원에 가서 맥이라도 한번 짚어보자고. 양약으로 안 되는 거 한약으로 고쳤다는 사람을 엄마가 많이 봐서 하는 말이야. 됐어요, 엄마. 다 소용없어요.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문제가 있으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새파랗게 젊은 아들놈이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요즘 사는 게 사는 건 줄 알아. 혜인이도 그렇지. 한창 신혼인데 네 걱정하느라 애가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죄송해요. 근데 제 병은 약 먹어서 나을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발. 도대체 어디가 탈이 나서 이러는 거야. 아유, 속상해서 정말. 제가 아무리 한의원에 가보자고 해도 아들은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의사를 집으로 불러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제 친구의 신혜이가 한의사였거든요. 친구를 통해 어렵게 부탁해서 간신히 도움을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아들의 말대로 한약도 별 소용이 없더군요. 몸을 보하도록 좋은 한약재만 골고루 넣어 지었건만 병에는 차조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문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자식 문제를 물으러 간 여자한테 진료를 권해서 유방암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 앞에 서게 됐네요. 그런데 저를 본 무속인이 대뜸 묻지도 않은 말을 꺼내더군요. 수심이 가득하네. 왜? 누가 아파? 가만 보자. 서방은 아닌 것 같고. 한창 일해야 할 사내가 방구들을 쥐고 누워있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아들이에요. 걔가 얼마나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하라는 검사 다 해봐도 병명을 모른다네요. 병원에 백날 가봐라 방도가 생기나.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보살님. 그 집에 뭐 새로 들인 게 있어? 새로 들인 거요? 애가 3달 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림도 온통 새 거고 집도 새로 얻었어요. 왜요? 뭐 잘못 들어온 물건이 있나요? 아니, 물건 말고 사람. 새로 들은 며느리에. 며느리요? 저희 며느리가 왜? 이 집 며느리가 사람 잡는구만. 병원 백날 쫓아다녀봐야 소용없으니까 얼른 가서 그 며느리랑 이혼이나 시켜. 계속 붙어있으면 큰일 나. 예? 왜요? 둘이 사이는 아주 좋아요. 혹시 며느리랑 저희 아들 궁합이 안 좋아요? 아이고, 그렇다고 어떡해. 이제 결혼한 애들을 이혼시켜요. 그냥 부족 같은 걸로는 안 될까요? 아들 찾고 싶어. 다른 말 필요 없으니 아들 집에 가서 며느리 물건이나 잘 찾아봐. 물건이라면 무슨 물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서 찾아보면 알아.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게 오만 곳에가 있어. 저는 알 수 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무속인의 말에 갑갑함만 커져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관한 말을 아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찝찝하기도 하고 다른 시원한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무속인이 시킨 대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네요. 그리고 작은 방에 누워있는 아들 몰래 안방으로 가 며느리의 물건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뭐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옷장에서도 화장대에서도 특별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죠. 그런데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아이의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모르는 아이라 아들에게 다가가 슬쩍 물어봤네요. 그러자 아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진아, 혜인이 바쁠 것 같아서 방 청소 좀 해주다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 너 이게 누군지 아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카가 하나 있다고요. 혜인이 언니 딸이에요. 그래? 애를 좋아한다더니 사진까지 갖고 있구나. 그럼요. 형제가 자매 둘 뿐이라 그런지 혜인이가 언니도 좋아하고 조카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 자매가 그렇게 애틋하다니 내가 반찬이라도 좀 해서 갖다 줘야겠다. 너 그 집이 어딘 줄 알아? 어디요? 혜인이 언니네 집이요? 그래, 내가 좀 가보려 그런다. 조카한테 선물도 사주고 반찬도 좀 해드리면서 친정식구 챙기면 혜인이도 좋아하지 않겠니? 걔가 요즘 너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미안해서 그래. 뭘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 대신 고생하는 며느리한테 뭐든 해주고 싶은 거야. 어서 말해봐. 그러자 아들은 하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더군요. 양천구에 있는 유성 아파트예요. 한 동짜리라 찾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거기 11층인가? 그렇다고 한 것 같아요. 전에 조카 선물 사서 간다길래 데려다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전복죽 좀 챙겨놓고 갈 테니 한술이라도 떠봐.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안 먹으니. 아유, 멀쩡한 사람도 기운 떨어지겠어. 쌀이 모래알 같아서 도통 안 넘어가요. 그냥 우유나 한 잔 데워주고 가세요. 밥은 그 사람 오면 먹을게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었지만
기어이 전복죽까지 데워주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다음날 밑반찬을 만들고 김치까지 챙긴 저는 아들이 말해준 곳으로 갔답니다. 택시를 타니 아파트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11층 몇 호인지를 알 수 없어서 난감했죠. 그런데 그때 엘리베이터 앞에 선 제 곁으로 낯이 익은 여자가 다가오더군요. 여자는 대여섯 살 된 계집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와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네요. 안녕하세요, 사돈. 저 혜인이 시엄마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은 바로 며느리의 친정언니였습니다. 안 그래도 정확한 주소를 몰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치 누가 알려주기라도 한 것처럼 딱 마주치게 됐던 거죠. 저는 웃으며 사돈의 말에 답했습니다. 사실 사돈 댁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무슨 일로? 혜인이가 평소에 언니랑 조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마침 이 동네를 지날 일이 있어서 김치랑 반찬을 좀 드리고 가려고요. 어머나,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아유, 아닙니다. 괜히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 불편까지 드릴 수야 없죠. 불편이라뇨. 이렇게 귀한 음식까지 챙겨주셨는데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그럼 잠깐 들어가서 차만 한잔하고 나올게요. 그렇게 저는 11층으로 따라 올라가 집 안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사돈이 차를 준비하는 사이에 손을 씻는다며 화장실에 들어갔네요. 그러면서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유아용 칫솔을 몰래 들고 나왔답니다. 잠시 후 사돈집에서 나온 저는 미리 챙겨온 며느리의 칫솔까지 꺼내 유전자 범죄를 맡겼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의 집에서 사진 속 아이를 보고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조카라고 하기에는 아이가 며느리와 너무 닮아 보였거든요. 물론 애가 이모를 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도 느꼈는데 그 집 딸들은 자매끼리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그 아이만 이모를 빼박았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저도 사실 어떤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아들이 누워있는 게 너무 애 같다고 무속인의 말도 있어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며칠 후 막상 검사 결과를 마주하고서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찜찜한 기분이 괜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서랍 속 깊숙한 곳에 사진까지 숨겨뒀던 조카의 정체가 바로 며느리의 딸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로 아들의 집으로 가서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집을 나서며 며느리에게 당장 들어오라고 연락해뒀거든요. 잠시 후 놀란 얼굴로 며느리가 집 안에 들어서자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네요. 너 바른 대로 말해봐라. 언니 딸이라는 네 조카 정체가 뭐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카한테 무슨 정체가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 뭘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애가 정말 네 언니가 낳은 게 맞니? 내가 보니 언니랑은 하나도 안 닮았던데 오히려 남들이 보면 네 딸이라고 해도 믿게 생겼더라. 어머님은 무슨 말씀을... 아유, 그런 농담하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의 낯빛이 어두워지자 아들은 한숨과 함께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요즘 혜인이도 힘든 거 아시면서 전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요. 저 좀 누워야겠으니 말씀 나누다 가세요. 그리고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며느리의 얼굴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농담? 이걸 보고도 농담이란 소리가 나오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그러자 놀란 며느리가 서류를 열어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오진 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랬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런 며느리의 행동에 놀란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다시 걸어왔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리를 집어들어 천천히 살펴보더군요. 그리고 놀라움으로 인해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조카라던 그 애가 처형이가 아니란 말이야? 혜인이 네가 낳은 아이라고? 정말이야? 어디 말을 좀 해봐. 미안해요, 오제씨. 내가 다 잘못했어. 너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해놓고 미안하단 말이 나와. 이게 고작 그 한마디로 끝날 일이냐고. 공부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었다더니 애는 어떻게 낳은 건데? 너 설마 남자까지 숨겨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계속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말을 좀 하라고. 누구 애고 왜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건지 전부 다 말해봐. 아들이 마지막 힘에 끌어모아 윽박질렀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사실은 대학교 때 만나던 남자가 있었어요. 워낙 철없을 때라 그때는 사귀면 다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가 군대에서 사고로 잘못되고 그 후에 임신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언니가 대신 키워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어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고.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휘청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얘기지만 두근거리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때 아들이 무언가 떠오른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 남자 사진 없어? 인상착이라도 말해봐. 사진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다 옛날 일이야. 이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딴 소리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해. 그냥 짙은 눈썹에 쌍꺼풀 없이 큰 눈이야. 사람들이 그때 배우를 닮았다고들 했었어. 마르고 날렵한 편이었고. 그 남자 집 주소 알아? 그건 왜?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네가 아는 거 다 돼. 내가 흥신소에 부탁해서라도 찾아낼 테니까. 도대체 다 지난 일을 들쑤셔서 뭐 하려 그래? 애는 언니가 잘 키워주고 있어.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걱정 말고 제발 그 일은 잊어주면 안 돼? 그런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콧방귀를 끼더군요. 그러더니 믿기 힘든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다 지난 일? 그래, 너한테는 죽은 남자니 애는 언니한테 던져두고 얌전한 척 새 인생 살면 그만이겠지. 근데 그 남자는 아닌 것 같더라? 그러니 밤마다 내 꿈에 나타난 거 아니겠소? 내가 왜 몇 달 동안 자지도 먹지도 못했는지 알아. 네가 말한 그 남자가 자리에 눕기만 하면 나타나서 괴롭히는 틈에 10분을 편히 잠들지 못했어. 잠을 못 자니 입맛이 돌아?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고 낮이고 밤이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수면제는 안 먹어본 줄 알아? 그럼 깨지도 못하고 시달림 당하느라 그대로 죽을 것 같았다고. 그 말에 저와 며느리는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더듬거리며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그 사람이 맞아? 네가 말한 인상착의가 맞는다면 틀림없어. 그러니까 어서 주소든 뭐든 좀 말해봐. 사진을 보고 확인해 봐야겠으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눈빛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예전에 연락 끊어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찾아? 아무것도 아는 거 없단 말이야.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그게 말이 돼. 아니, 설령 그렇다고 쳐도 그딴 거 하나로 알아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신이 애야. 아니, 해병대까지 나왔다는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더군요. 저는 황당함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차분하게 정신을 가다듬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제 대학 친구 중에 아는 사람 없어? 남자 이름이라도 알면 무슨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호서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아들은 주섬주섬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통화한 후에 종이에 받아 적은 이름과 나이를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친구에게 간신히 부탁해서 가벼운 인적사항만 알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심부름센터에 찾아갔네요. 남자의 이름과 나이, 출신 대학을 토대로 가족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러 간 것이죠. 저희가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동요하지 않았어요. 다 지난 일이라며 뻔뻔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남자 부모의 주소를 알아낸 제가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업이 기울었다고 하더니 정말 변두리 낡은 빌라에 살고 있더군요. 그런데 제 신분을 밝히자 남자 아버지의 얼굴이 금세 분노로 위그러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에게 들은 것과는 또 다른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수록 현기증이 나서 마른 침을 삼키며 정신을 가다듬어야 했네요. 두 사람이 20대에 대학에서 만나 사귀었다는 건 들었던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중요한 내용은 쏙 빼고 자기 좋을 얘기만 했더군요. 사실 그때 집안 사정이 여유롭지 못했던 며느리는 남자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남자가 부모님께 부탁해서 며느리의 등록금도 대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나 봐요. 하긴 며느리가 워낙 싹싹하고 예쁘니 그 부모님도 좋아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군대에 간 후에 시작됐어요. 잘 살던 남자의 집안이 기울면서 며느리가 딴 맘을 먹은 거죠. 말로는 합의하고 헤어진 거라지만 누가 봐도 남자네 사업이 망하자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잘 나가는 남자의 선배와 이미 결혼 날까지 다 잡은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가뜩이나 힘든 남자가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자기 선배와 결혼 얘기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 충격을 받은 남자는 결국 군대에서 나쁜 선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이유에선지 며느리가 파혼을 당했다는 소문이 났다더군요. 그렇지만 그 후에 며느리를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물론 분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었지만 아들이 죽은 마당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게다가 아들의 죽음 앞에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그 어머니마저 얼마 후 생을 놓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며느리를 찾아볼 경황 따위도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뒤로 며느리가 죽은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소름이 끼쳐 당장 아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여줬네요. 그러자 아들은 놀라서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틀림없어요. 분명히 이 남자요. 이 남자가 계속 꿈에서 저를...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렇게 미련하게 참는다고 뭐가 해결이 돼? 엄마도 아시잖아요. 망령이니 사후세계니 그런 거 안 믿는 거요. 그리고 제가 귀신 잡는 해병대예요. 근데 고작 악몽 때문에 병가까지 냈다는 걸 저 자신도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며느리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지 아들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스스로 이혼을 원하더군요. 믿었던 여자에 대한 실망감과 죽은 남자에게 느끼는 두려움이 얽혀 있었던 것 같네요. 처음에는 지난 일로 이혼할 수 없다던 며느리도 아이의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순순히 서류에 도장 찍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며느리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아냈어요. 며느리가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게 인정됐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며느리의 파혼 사유 역시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어 파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전해 들은 그 언니 역시 심경의 변화가 왔다더군요.
동생이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란 건지 아니면 꺼림직해서였는지 아이를 키워줄 수 없다고 했답니다. 결국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그동안의 잘못에 눈물을 흘리며 남자의 천도제를 지내줬나 봐요. 그리고 자기 딸을 데려와 키우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며느리의 과거도 밝혀지며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됐죠. 이런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제가 아들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 미련 남지 않니? 혜인이를 그렇게 좋아하더니 애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 사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는 저도 제가 대단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사랑으로 멋있게 여자의 과거도 감싸주고 죽은 귀신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믿었던 여자한테 배신당하니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남의 자식 제대로 키울 자신도 없고 이제 그 사람만 보면 죽은 남자 생각이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요. 이제 허세 안 부리고 그냥 저 생긴 대로 살려고요. 죄송해요, 엄마.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사랑도 미련도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열심히 장사하고 아들은 복직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며느리와 갈라서고 나자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됐거든요. 그리고 며느리 역시 아이를 키우며 잘못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있겠죠. 아마 남자는 자신의 억울함과 숨겨진 딸의 존재를 밝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쌀맘 구독자 여러분들도 사소한 한두 번의 거짓말은 해본 적이 있으시죠? 저도 사실 그동안은 잘못을 남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가벼운 거짓말에는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인과응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게 되고 내가 쏜 헛살은 언젠가 되돌아와 자신을 맞추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디 평온한 미래를 위해 바른 삶을 살아가는 현명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